주식 투자는 누구든지 실력 이상의 것을 취급하면 혼란에 빠지고 불안 심리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실패로 연결된다. 투자는 탐욕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레카와 긴조, 일본 주식시장의 신입니다. 지은이는 고레카와 긴조,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한 편의 소설처럼 쉽게 읽히면서 몰입감과 여운, 그리고 주식 투자뿐 아니라 인생과 사업 등 다방면의 깨달음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레카와 긴조는 알바트로스님의 돈을 이기는 법에서 나온 인물이기도 하며 일본의 주식 투자의 신이자 최고의 승부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63세 주식을 시작해서 1983년 80대에 일본 소득세 1위 납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소득세 납부 1위는 대기업 총수들이 주로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소득세 납부 1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 일본의 패전과 호황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고 그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분입니다. 고레카와의 인생 이야기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주식 투자에 도전하는 이야기에서도 배울 점이 많지만 그가 살아온 굴곡 있는 영화 같은 인생에서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 사업적인 발상 등 다방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락장의 기회. 1989년 12월 9일 니케이 평균 주가는 38,900엔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새해에는 지수가 4만엔 고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한껏 부푼 기대감 속에서 1980년대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다. 주식시장은 1987년 12월에 대폭락이 있었던 블랙먼데이를 잊기라도 한 것처럼 겨우 2년 2개월 만에 21,900엔에서 38,900엔으로 전대미문의 대폭등을 연출했다. 모두가 들떠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일본의 주식 시세는 너무 과도하다. 언젠가 주식시장은 대폭락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1990년 새해 1월 4일 처음 열린 주식시장은 지수 4만엔대 기대와는 달리 연말장보다 202엔 하락 마감하였고 그 후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강하게 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했다. 1월 18일 지수는 36,729엔으로 전년도 연말 지수의 고점으로부터 2,116엔 하락하였고 2월 하순부터는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듯 4월 2일 28,000엔까지 단숨에 1만엔 가까이 대폭락을 연출했다. 그 후 반등 장세가 펼쳐지면서 3만엔대를 일시 회복하고 32,000엔대까지 도달했으나 대폭락의 2라운드를 맞게 되었다. 7월 17일 지수는 33,172엔부터 재차 하락 반전하였고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더욱 하락 추세에 박차를 가했다. 2만엔대가 붕괴되는 대폭락이 이어졌고 지수는 이미 바닥을 알 수 없는 엄청난 가속도로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대폭락 흐름 속에서 나는 매우 냉정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폭락을 나는 이렇게 냉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어디가 바닥인가 하는 점뿐이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고가에서 20에서 30%의 하락 시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38,000엔대의 시세가 2만엔을 깨는 50%에 가까운 대폭락을 기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주식시장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하락장이라 해도 반드시 바닥이 있고 하락폭이 큰 만큼 상승의 반등도 크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철칙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락 장세에서 매도하려는 주식 보유자에게는 타격이지만 매수 대기자에게는 최대 찬스가 된다. 다른 투자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몇 년에 한 번 있을 최대 매수 타이밍이 된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지금까지의 삶과 투자 인생을 읽으면 그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소년 실업가. 고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4살이던 나는 고베의 무역상 요시모토 상해의 소년 점원으로 취직했다. 상점에 기숙하면서 하는 일은 아침 6시 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배 사원이 상점에 나오기까지 점내 청소와 현관에 물 뿌리기를 하고 8시에 업무 시작 준비를 마치는 일이 우리들 소년 점원들의 일과 시작이었다. 소년 점원의 일이라고 하면 선배 사원이 전날 주문받은 물건을 주문처에 배달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짐꾼의 노역이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은 저녁 6시. 그때까지 주문처에 배달하고 틈이 날 때는 선배 사원들의 차 심부름과 담배 심부름을 해야 했다. 나는 조금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했다. 지금은 밑바닥 소년 점원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천하를 호령하고 말겠다. 휴식 없이 일하면서도 항상 나는 이 꿈을 품고 있었다. 공부는 일 이상으로 열심히 했다. 학교만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비루하고 볼품이 없는 상태에서도 원대한 꿈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항상 공부하려는 자세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치열하게 삶을 사는 마인드와 근성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나는 일이 끝난 후 주판, 회계를 비롯해서 사회 경제까지 매일 밤 심야까지 공부를 했다. 오직 일과 공부로 해가 뜨고 지는 나날이었지만 1914년 봄 갑작스레 요시모토 상해가 과단 부채를 안고 도산하고 말았다. 타인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도산을 맛보았다. 주인은 매일 자금 조달에 쫓기고 채권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빚을 독촉했다. 소년 점원이었지만 도산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요시모토 상해의 도산에 직면하여 하나 결의한 것이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회사가 도산하면 그 즉시 실업자가 된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나 혼자 힘으로 해보자. 나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할 마음을 먹고 시베리아 철도를 타기 위해 고베에서 만주 대련을 향해 건너갔다. 어린 나이지만 한번 목표로 정하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결단과 행동을 하는 실행력과 배짱이 남다르고 배울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보다는 일단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도전 정신과 마인드가 인생을 살 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명을 바꾼 대전 발발.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와 유럽을 경유하여 런던에 가려는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고베를 출발하여 대련에 도착했지만 보잘것없는 퇴직금 20엔은 고베에서 대련까지 배삭 12엔으로 사라지고 주머니에는 겨우 5엔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런던까지의 여비를 벌기 위해 대련에서 성대하게 양복 상점을 개업하고 있던 이너우의 상점에 우선 취직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28일 나에게 있어서 운명의 날이 닥쳐왔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한 청년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한 발의 총성은 순식간에 유럽 전토를 울렸다.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고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 후에는 영국, 프랑스가 참전하여 유럽 전역이 전장으로 변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나는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도저히 시베리아 철도로 런던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대련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발이 묶여버렸다. 일본은 8월 15일 영일 동맹을 맺고 있던 관계로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일본군은 즉시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청도 공략을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내가 머물고 있던 대련에 속속 무장병사들이 상륙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내 장래를 거기서 결단했다. 이거다. 유럽이 전장으로 변한 이상 런던에 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군대를 따라 군수용품 상인으로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움을 받고 있던 이노우에 상점의 주인은 결사코 반대를 했지만 나의 결심은 단호했다. 주인으로부터 전별금과 급료 10엔을 받아들고 일본군의 뒤를 쫓아 산동반도로 갔다. 무일푼으로 산동반도를 횡단하다. 일본군의 뒤를 쫓아 산동반도에 도착한 나는 일본군을 방문하여 부탁을 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일단 거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부탁을 해도 상대해 주지 않았다. 여기는 전쟁터다. 어린애가 이런 곳에서 얼쩡거리면 안 된다. 어서 일본으로 돌아가거라. 별 수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던 중에 군납 상인의 목표였던 군대는 바레만 쪽에서 교주만 쪽으로 산동반도를 횡단하여 전 부대가 이동해버렸다. 이제 주머니에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대로 여기에 남아있다가는 개죽음을 맞을 게 뻔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지 일본 군대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일본군을 쫓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용구에서 청도까지 거리는 250km였다. 마을도 거의 없는 산중을 혼자서 걸어갔다. 이 무렵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을 때 마을 입구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을 입구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차리니 일본군 의무실 침대였고 의식을 회복하자 헌병대에서 엄중한 신문을 받았다. 이번에 일본 군영선이 들어오면 일본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때까지 취사장에서 일해라. 그들은 나에게 취사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에 머물 기회를 잡자고 생각했다. 취사 담당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본의 군용선이 도착한 것은 20일 후였다. 그때까지 군대에서 일을 잡지 않으면 강제 송환되고 마는 것이다. 취사 담당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매일 밤 한 집만은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놓고 있었다. 무엇을 하나 들여다보니 그곳은 회계실이었다. 그들은 서툰 손놀림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내리에 섬광이 스쳤다. 곧 취사장으로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병사들 방에 들어갔다. 매일 고생하십니다. 커피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주판이 서투신가 본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베 요시모토 상에 있을 때 부기와 주판을 독학으로 공부했었다. 내가 주판 놓는 것을 보고 회계 소위가 감탄을 했다. 너 내일부터 취사 당번 그만두고 여기로 와서 일해라. 그때까지 별 볼 일 없던 취사 당번이었지만 이제는 일본군의 현지 고용 군속으로서 월급 1엔에 정식으로 군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서너 명의 병사가 하루 걸려 했던 장부 정리와 전표 정리를 나는 반나절 만에 끝내버렸다. 어린 나이지만 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를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자세, 고민하는 자세는 어떤 분야든 정말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고레카와는 소위에게 신뢰를 얻어 군납 상인의 길로 가게 되고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지만 사업상 장교들에게 뒷돈을 주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레카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일본군은 고레카와를 그냥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21세에 종업원 260명을 거느리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의 일본 경제는 금융 완화, 쌀값 폭등, 해운계 대호황, 군수품 수출 증가 등의 호재료가 겹쳐 일본은 약 27억 엔이나 되는 거액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일본의 해운업계의 발전은 선박의 세계적인 부족으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어 해운사와 조선소의 신설, 확장이 이어졌다. 철 등 금속업계도 선박과 마찬가지로 화랑을 보였다. 나는 철 브로커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조선소에서 노후선을 사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철강 중개인을 통해 50톤의 철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모은 50톤을 곧 시장에 내놓자 예상했던 대로 쉽게 팔려 한 번에 6천엔을 벌 수 있었다. 그 무렵 철의 압연 기술을 독일에서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고철을 그냥 모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압연 가공해서 팔면 가격이 더 높아진다. 이런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심장이 뛰고 개척자 정신이 부풀어 오르곤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압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오사카에 신철 공장을 만들어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 나이 21살 때였다. 다음 해에 오사카 아연 도금 공장을 매수하여 2개의 공장을 경영했다. 종업원은 260명이었다. 고레카와는 어린 나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었고 호황인 분야에서 놀면 본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압연 공장과 도금 공장을 운영한 것은 정말 뛰어난 사업가의 감각과 선택인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업종,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며 싸우기 전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자신을 보완해줄 압연기술 전문가를 동업자로 선택하여 판을 벌인 것은 상당히 영리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도산하다. 오사카 신철 아연 도금회사는 순조로운 경영을 지속했다. 그러나 도쿄 와타나베 은행이 도산을 하면서 전국의 은행 창구에는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장사진을 쳤다. 이때 나는 새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운이 나빴는지 내 예금은행이었던 두 은행은 예금 인출 소동으로 도산한 반면 내가 대출받고 있던 노무라 은행은 살아남았다. 그로 인해 내 회사는 결국 1927년 자금 회전이 막혀 도산하고 말았다. 나는 다시 예측하지 못한 경제 공황으로 인해 큰 벌이에서 다시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인생이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빈 궁안 중에 도서관을 다니다. 금융공황으로 사회적인 신용이 가장 두터운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혼란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나는 4명의 아이들을 가진 5인 가족을 데리고 집세는 내지 못하고 쌀값도 낼 수 없는 빈궁한 생활 속에서 3년간 매일처럼 오사카 도서관을 다니면서 경제 관련 책과 자료를 뒤졌다. 처음에는 1, 2년이면 결론이 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나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3년간 도서관을 쉬지 않고 다녔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활은 참담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고 지인과 친척 등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다 손을 벌렸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런 생활에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주었다. 우리 남편은 어떤 곤궁에 떨어져도 반드시 몇 년 후에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였다. 나는 도서관에서 점심으로 우동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었다. 전차표를 살 수 없어 왕복 걸어서 도서관을 다녔다. 매일 맹물을 마시고 공복을 참으며 물로 배를 채우면서 도서관을 걸어 다녔다. 다른 동급생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이렇게 말했다. 얼마든지 경멸해라. 그 대신 내 성적을 따라올 순 없을 것이다. 지금 가난해도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내와 아이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서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는다. 상상을 초월한 빈곤한 생활 속에서 나는 장래 살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를 계속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후에도 매일 밤 집에서 12시, 1시가 넘어서까지 노트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었다. 이러한 생활이 정신없이 3년간 계속하는 동안 10km나 야유였으나 서서히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경제 변동에 시대를 넘어선 원리적인 하나의 일정한 큰 리듬이 있다.
내가 말려든 금융 패닉도 이 경제 변동의 하나인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다음 상태로 이행해가는 파동을 반복한다. 경제의 변동은 불규칙적이지만 일정한 큰 리듬으로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소위 경제 변동은 경제의 실태에서 오는 자연 현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의 파도가 하강선을 그리면 그것은 영구적인 하강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은 다음의 상태로 이행하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다. 또 경제가 상승선을 그릴 때도 그것은 다음 상태로서 하강의 에너지를 비축해 간다. 경제에는 영원한 번영도 없으며 영원한 쇠퇴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경제 변동의 큰 리듬은 주식 시세의 실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땀 흘린 노력으로 공부하고 체득한 것을 주식의 세계에서 살려보자고 나는 결심했다. 고레카와는 그 후 아내가 준 돈 70엔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그 돈을 7,000엔으로 불렸고 그의 이름이 일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권유로 고레카와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직원들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조사를 하던 중에 한반도에 유망한 철강의 미개발 자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직원들과 함께 한반도로 가서 전 재산을 투자해 고레카와 광업을 설립합니다. 한반도에서 크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룹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지만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다시 또 빈털터리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63세의 나이에 주식 투자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고레카와는 주식 투자의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빈털터리로 다시 일본에 도착하다. 빈털터리로 다시 일본에 도착했지만 나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몸만 건강하면 무엇을 해서든 살아갈 수 있다. 다시 새로운 인생에 발걸음을 내딛자. 기력을 잃기는커녕 이미 새로운 도전 정신이 솟아났다. 나는 다시 주식시장에 컴백할 것을 결심했고 내 나이 63세 때였다. 나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 사람이 아니다. 그 시대와 운명에 휘둘리며 여기까지 왔으나 어떤 일이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왔다. 어떤 일이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주식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1960년에 주식 매매를 재개했던 당시 자금은 모두 친척, 지인으로부터 빌려 모은 300만엔 정도밖에 없었고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거래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돈으로 매월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었다. 나는 거북이 3원칙을 따라 천천히 원금을 불려나갔다. 주식 투자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와 같다. 토끼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승부를 서두른 끝에 중도에 몰락하고 만다. 한편 거북이는 늦더라도 분명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거북이 3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종목은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기다린다. 2. 경제, 시세의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한다. 3. 과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중의 작은 범위에서 행동한다. 인플레를 예상하다. 일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만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급격한 인플레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땅값은 반드시 폭등한다. 설비 투자의 증강으로 전국 각지에 대공장 지역의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공업 지역의 유치로 인해 반드시 땅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토지를 사면 수년 후에는 반드시 크게 벌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도 시작했다. 이 시기 내 주식 투자는 아직 적은 투자금으로 착실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나는 친구를 설득해 대규모 뉴타운이 생길 법한 수십만 평의 구릉지대의 토지를 구입했다. 미개발의 구릉지에 대규모 뉴타운이 생길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평당 300엔만 내면 토지는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964년 오사카부는 내가 매수한 구릉지에 뉴타운을 만든다는 구상계획을 발표했다.
총 면적 460만 평, 인구 18만 명이라는 뉴타운 구상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였고 내 판단은 정확히 적중했다. 내가 평당 300엔에 매수한 토지는 순식간에 급상승을 하여 평당 1,500엔까지 수직 상승했다. 1965년 말에 수만 평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자 일거에 3억엔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거래의 돈은 하나인 것이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거북이 3원칙이라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기본은 역시 같다. 뉴타운 구상의 정보를 재빨리 간파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면 하에서 싼 값으로 매수하고 느긋하게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고레카와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감각이 탁월했고 항상 다음 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유리한 자리를 선점을 하는 행동력과 결단력 그리고 인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노동자들을 수용할 배드타운이 필요할 것이고 배드타운이 들어올 곳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서 미리 남들보다 빠르게 유리한 자리를 선점해둔 승부사적인 베팅 방법은 분야가 부동산이지만 주식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베팅으로 인해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큰 승부수를 띄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본 시멘트는 오른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가 진짜라면 반드시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이 3억엔을 미천으로 주식 투자에 모든 것을 건다. 1976년 10월 뉴타운 토지 매각으로 손해진 3억엔은 그 후 몇 번의 매매와 예상이 적중하여 6억엔으로 불어 있었다. 이제 크게 한판 벌여보자. 수중의 자금 6억엔을 모두 투입하여 본격적인 승부를 하려고 결심했다. 일단 시작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 지식과 경험 모두를 건, 즉 목숨을 걸고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일본 시멘트로 결정했다. 11월 초순부터 시세보다 저가이면 끈기 있게 일본 시멘트 주식을 계속 매입했다. 이 당시 시멘트 업계는 제1차 오일 쇼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불황에 빠져 있었다. 시멘트 업계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장을 폐업하거나 축소해야만 했다. 상승할 만한 주식을 수면 하에서 산다. 내 투자 전략의 기본인 거북이 법칙을 실천하는 최대의 찬스가 찾아왔던 것이다. 일본 시멘트의 주가는 현재 저가권에 들어있었고 정부는 실업자 대책을 위해 조급히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다. 실업 정책과 대량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동력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 시멘트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산산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고 원료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업계 넘버원이었다. 일본 시멘트 주식은 고가 매물을 피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저가에 주워 담아 순조롭게 매집할 수 있었다. 일본 시멘트 주식을 모으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난 5월 하순 그 무렵 나는 30만 주를 매집해 놓고 있었다. 그러자 일본 시멘트 오사카 지점장이 나를 찾아왔다. 일본 시멘트 경영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 당신네 회사 주식을 매집한 것은 경기 회복에 필요한 시멘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 시멘트의 수요는 증대하고 당신 회사의 실적은 금방 회복될 것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고 이것을 노린 것뿐이요. 당신네 주식을 매집하여 대주주가 되고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오. 그러나 다행히 내 주식의 매매 의도를 회사의 간부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내 매수를 따라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매우 값싼 주식을 찾아 대량으로 매집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다. 내 투자 전략은 상승할 만한 주식을 수면 하에서 사는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이다. 타인의 꽁무니를 따르지 않고 만인이 가는 길을 역행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것이며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1977년 7월
그때까지 매집한 일본 시멘트 주식은 이미 3천만 주를 넘어섰다. 일본 시멘트의 실적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판단에 잘못은 없다고 점점 더 자신을 가졌다. 승부의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예감하고 있었다. 수개월 후에는 반드시 정부는 실업구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당시 나는 일본 시멘트의 주식을 14.2%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 시멘트의 사장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 일본 시멘트 본사에 도착하자 그들은 내가 경영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 대책으로서 정부가 대형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멘트 수급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당신들은 일본 시멘트 업계에서 최대 석회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유 자산을 생각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가 싼 것입니까, 선생님? 하라시마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다.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나는 600엔이 되어도 괜찮은 회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회사 경영진조차 회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주가가 올라갈지 장담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레카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일본 시멘트 주식 14%를 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승부사적 기질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꾀하기 위해 1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결정했고 일본 시멘트의 주가는 급상승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공공사의 급증으로 순식간에 주문이 쇄도하고 각사가 조업을 풀가동하는 상태에 들어갔지만 주문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멘트는 부족하고 원료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 상승 기조 속에서 1년 정도 전부터 매집해온 120엔에서 130엔대의 주식은 보유 주식의 3분의 1은 180엔의 이익 실현을 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생각했고 아직 시세의 초입,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라고 확신했다. 일본 시멘트의 주식은 180엔을 친 후 160엔대로 하락하고 잠시 횡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천장을 치지 않았나 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더 오른다는 것이다. 인기와 시세는 실제 동량과는 항상 역비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대중이 천장이라 생각하면 아직이고 대중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천장이라는 말입니다. 주가는 대중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대중의 일반적인 생각을 참고해서 고점과 저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카와는 한번 시세를 탄 종목을 빨리 팔지 않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파는 배짱과 인내력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멘트는 가을이 오면서 다시 상승 기조를 달리기 시작했다. 8월 25일 드디어 203엔, 31일에는 213엔으로 급등했고 9월 20일에는 다시 249엔까지 올라갔다. 1일 거래량은 무려 2천만 주까지 달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량 1위를 점하는 대성황이었다. 1년 전 불황의 영향으로 수익은 악화되고 넉마주로 언급되던 일본 시멘트가 1년 후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기주로 변모했던 것이다. 동시에 일본 시멘트주를 대량 매집한 내 이름도 증권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9월 20일 249엔의 신고가를 기록한 후 1개월 후 다시 253엔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11월 7일 202엔까지 하락하고 200엔을 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시세는 역으로 아직 이제부터라고 확신했다. 시멘트 수요 증가에 의한 판매 가격도 톤당 400엔에서 500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 시멘트주는 순식간에 300엔의 고지를 넘어 337엔의 신고가마저 기록했다. 벌써는 아직은 벌써. 이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직 오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오르지 않는다. 내가 사들인 일본 시멘트주도 이제 아직을 넘어서
드디어 벌써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는 무르익었고 나는 비밀리에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해 말까지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남은 것도 1월 중에 손쉽게 처분할 수 있었다. 승리의 커다란 원인을 들어보자.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가 되어 약세로 여기면 바보가 되어 쌀을 사야 한다. 삼원 금천비록의 말이다. 즉 넉마주로 불리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때 수면하에서 저가의 주식을 주워 모아서 지그시 상승하기를 기다린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믿고 충실히 행동하고 신념을 관철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337엔까지 주가는 급등했지만 아직은 벌써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수익에 만족했던 것이 승리의 원인이다. 절도를 잊고 과욕을 하게 되면 참패하는 것은 필연이다. 적정한 선에서 이익이 난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는 것이다. 복팔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위에 가득 차지 않게 조금 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복팔분의 마음은 건강뿐 아니라 주식 거래에서도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익을 챙겨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고점을 알 수 없고 저점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항상 탐욕에 사로잡히고 저점에서 항상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이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이 성공 투자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고레카는 이후 구리의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구리의 수요가 곧 회복이 되면 도화강업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매집에 들어가지만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오면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래 목표였던 500엔을 수정하고 1000엔으로 목표를 변경하다가 큰 폭락을 맞고 매도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면서 가까스로 원금을 건지면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도 주식 투자의 신으로 불렸지만 순간 찾아오는 탐욕에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도화공업을 마무리하고 난 후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도화강업의 보유 주식 처리가 끝났을 때는 원금에 해당하는 약 30억엔이 남아있었다. 한때 보유 주식 평가액은 300억엔까지 늘었으나 결국 300억엔은 일장춘몽의 환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만약 내가 처음에 결단한 대로 수익 실현을 했더라면 300억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시세는 인간의 희망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희망적 관측은 반드시 배반당하는 운명에 있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시세는 쓰라린 경험을 상당히 겪은 사람도 인기에 휩쓸려 함정에 빠지는 위험한 것이다. 천장에서는 욕심에 현혹되고 승리감에 취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계속 사게 된다.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다. 시세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마물이다. 주식은 칼날처럼 한번 발을 헛디디면 자신의 몸을 베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승부의 기회. 고레카와는 이후 주식 투자를 쉬면서 아내와 휴식을 하며 지내다가 신문을 통해 스미토모 금속광산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고 전율을 느낍니다. 고레카와는 한반도에서 철광 회사를 운영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사를 보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양질의 금광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스미토모 광산의 주식을 계속 사들였고 그가 매집을 하고 6일째가 되는 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레카와가 대량으로 사고 있으니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기대에 추가 매수세가 붙게 됩니다. 내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즉시 내동 매수가 시장에 쇄도하고 주가는 단숨에 상승했다. 일주일 후인 9월 26일 주가는 2배인 472엔을 넘어서고 말았다. 더욱이 다음 달 10월에는 600엔대를 돌파했고 나는 이때 이미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를 매집하고 있었다. 주가는 615엔까지 상승했다가 그때까지의 상승세를 잃고 하락세를 연출했다. 스미토모 광산을 매집하기 시작한 230엔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이미 3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고가 경계감으로 한 템포 쉬지 않은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11월 16일에는 결국 500엔을 깼고
그 후 500엔과 600엔 사이에서 일진일퇴를 계속했다.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은 새로운 전개를 위한 준비 기간에 들어갔다. 도화 강업의 싸움에서는 결국 천장에서 욕심에 사로잡혀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다. 이번에는 도화 강업 같은 잘못은 답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1월 11일 주가는 대량 거래 속에 600엔을 회복하고 615엔의 고가를 공략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세를 품고 있었다. 마침내 주가는 630엔을 기록했고 최고치를 갱신한 주가는 매수 주문이 쇄도하고 시장은 광란 상태에 빠진 시세가 되었다.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은 제2라운드에 돌입했던 것이다. 주가는 1월 25일 750엔이라는 사상 최고치로 상한가를 치고 더욱이 그 후도 급등을 이어가면서 772엔이라는 최고가를 갱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고래카는 팔고 빠져나갔다라는 소문이 확 퍼지고 신문에서 스미토모 광선 이익 감소폭 60%대로 확대라는 악재가 나왔다. 3월 9일에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600엔대를 깨고 12일에는 420엔으로 폭락을 했다. 그러나 이제 끝날 것 같던 주가가 3월 17일 신문의 기사에 스미토모 광선 국내 최대급의 금광 개발 가고시마 추정 매장량 100톤이라는 엄청난 뉴스가 터지면서 크게 상승했다. 3월 31일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은 드디어 1000엔 고지를 넘어 1040엔을 기록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식 처분에 들어갔다. 몇 년에 한 번 있을 절호의 찬스를 잡고 매수에 성공해도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원금도 이익도 없다. 매도가 매수보다 어려운 것은 상승 한도를 알지 못하고 인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매도야말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보이지 않는 파동 속에서 처분하는 것이 비결이다. 처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보유 주식을 전부 1000엔대에서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1983년 5월 2일 고레카와시 일본 소득 1위라는 큰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다. 신문과 잡지 등은 모두 나의 기사를 실었다. 나는 하루하루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 실패해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 사람에게는 일생 중 2번이나 3번의 찬스가 있다. 그것을 살리는가 죽이는가의 판단을 위해 일상의 노력과 정진 그리고 진실한 이론과 실천 등을 통하여 매일 사고의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검승부를 경험하고 승부감을 키워가는 것이다. 결국 감이란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진실한 종합 판단이다. 내가 대승리를 거둔 일본 시멘트와 스미토모 금속광산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내가 행해온 주식 투자의 모두가 2부 능선, 3부 능선에서 매수한 것이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대승리를 얻었다. 자신만의 정보를 모아 2부 능선, 3부 능선에서 사고 느긋하게 기다린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묘미이며 원칙이다. 1. 종목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해서 고를 것. 2. 2년 후의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대국적인 시각을 갖는다. 3.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 상승하는 주식을 마구 쫓아가는 것은 금물이다. 4. 주가는 최종적으로 실적으로 결정된다. 5. 불측의 사태 등 리스크를 마음에 항상 생각해둔다. 이것은 나의 투자 5원칙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단지 평론가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찬스를 포착하면 스스로 승부를 걸었다. 한 종목에 수천만 주의 거래도 몇 번이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았다. 손실을 보았다면 벌써 옛날에 고레카 긴조의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대세를 그르쳤다면 나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대국을 오판하지 않고
투자해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